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자리라서 제가 이런 자리에 가서 강의한 경험이 많은데 그동안 다 게스트로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주최 측이 돼가지고 훨씬 부담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학교에서 한국 정치 가르치고 있고요. 선거, 정당 뭐 이런 정치 과정 쪽 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정치는 전부 다 여기 계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전문가들이셔서 사실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최대한 빨리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 휴일이기도 하고 첫날이라서 많이들 오실까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네 장의 사진은 다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서울시청 앞이죠, 그죠? 여기 처음 보시면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포인트가 없네. 이게 네 장의 사진 다 똑같은데 이거는 뭐 보면 무너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전쟁 전이겠죠, 그죠? 전쟁 전입니다. 40년대쯤 되겠죠. 아마 해방 직후나 해방 직전이나 아마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똑같은 곳인데 뭔가 사진만으로도 느낌이 뭔가 활기가 좀 느껴지죠, 그죠? 뭐 분수도 있고 뭔지 하여튼 사진 자체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이 한창일 때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987년 7월입니다. 이한열 연세대생 이한열 군 노제 때니까 민주화가 절정이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오늘날이죠. 뭐 오늘날 이렇게 꼭 평화롭지만 않습니다만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장의 사진이 다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7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네 장의 사진을 다 보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과도 거뒀죠. 이런 성과도 거두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얻은 것도 많고 이뤄낸 것도 우리가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생전에 이 네 장의 사진을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복합적이라는 거죠. 세대적 구성도 그렇고 생각의 구성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났던 분들이나 이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전혀 이걸 모르고 지금 여기에 또 태어나셨던 분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차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이것도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광화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직후의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전이네요. 이게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불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도 이렇죠. 민주화도 이렇고 뭐 이건 뭐 많이들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많습니다만 그 민주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화된다고 하는 것, 단순히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이게 있었죠. 언제부터 할까요? 85년에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이제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식을 계기로 80년 서울의 봄에 헤어졌던 DJ와 YS가 다시 힘을 합쳐서 86년 초에 아니죠. 84년이군요. 84년에
그래서 이제 85년이 이제 총선이니까 83년에 단식을 하고 84년에 그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그 팀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85년 초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가봐야 들러리 서니까 가지 마자 이런 입장이고 한쪽은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 사실 이게 두 정치 YS와 DJ의 성향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한쪽은 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YS가 가자 그랬습니다. 예, DJ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스타일이 DJ고요. YS는 필이 왔어 가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내부적인 논란 끝에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85년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리고 이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킨 게 이제 85년 2.12 총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권이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86년 1년 뒤부터 신한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했던 거를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게 이제 천만인 개헌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를 가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게 이제 80년 초부터 시작이 되고, 85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6.29까지 왔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시기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우리보다 한 10년쯤 전에 남부 유럽에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한 10년쯤 먼저 민주화를 이룹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문화권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페인이 민주화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그 정책 충격이 전달이 돼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을 때는 역시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런 쪽 문화에 영향받았던 필리핀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마르코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수하르토 쫓겨나면서 인도네시아 민주화되고, 대만도 계엄령 해제하고, 우리도 민주화가 되고, 태국도 민주화를 이룹니다. 아시아 쪽으로 쭉 왔다가, 얼마 있다가는 동유럽,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이제 민주화가 됩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테이트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 상징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이런 힘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무렵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 30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 수십 개의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거든요. 첫 번째 물결은 이제 왕이라든지 귀족들만 갖고 있던 정치적 권리가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웨이브고요. 두 번째 웨이브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어서 정치적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걸 세컨드 웨이브라고 그랬고, 이때 이뤘던 80년, 70년대 중반 이후로 한 20, 30년 동안 이루어진 거를 서드 웨이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물결, 3물결을 타는데 특히 제3물결이 중요하죠. 지금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이 시기에 그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에 당시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그 학자는 이제 역사는 끝났다. The end of history. 역사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이제 다 체제 경쟁 이런 거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의 공통적인 규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역사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죠. Final form of human government. 더 이상 없다. 새로운 형태의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낙관적인 것이 한 3,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트럼프 때문에 뭐 의사당 습격한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매년 디모크라시 인덱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건데 그 스코어 평균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민주화이로서 이런 정도가 가지고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가 나빠진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국, 아시아 같은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전 세계 많은 우리가 비교적 저 나라까지 이래라고 할 만한 나라들 중에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건데요. 붉은 색깔이 있으면 일단 정치가 나쁜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게 붉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연한 색에, 하얀색인데 좀 연하면 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진한 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비교적 그런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디모크라시 인덱스, 이코노미스트에 싸우고 있는 건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 그 다음에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플로드 디모크라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게 하이브리드 루리즘. 그러니까 이게 꼭 아주 권위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혼합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건데요. 작년에 나온 건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합니다. 이 5개 카테고리거든요.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 정치 참여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정치 문화는 얼마나, 이거 이제 갈등을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높으면 이게 좀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적 자유는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걸로 5개의 카테고리로 정해서 평균이 8보다 높아야 됩니다. 8.8까지는 아니고요. 8까지는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고 8점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게 이제 풀 디모크라시에 들어갑니다. 167개국 중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22, 23, 24나라만이 24나라네요. 167개국 중 24개 나라만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도 여기 있죠. 미국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도 결점 있는 민주주의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이 정도면 뭐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북한은 요즘에 165위입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167등이었는데 지난 2, 3년 동안 더한 나라들이 나타나가지고 요즘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미얀마가 맨 마지막이고요. 요즘 그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금년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보다 높아야 가끔씩 이렇게 결점 있는 민주주의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체로 이 마지막한 수준을 하지만 경계선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꾸준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높은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물결을 탄 국가들 중에 후퇴한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24개 중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한 5개, 6개? 많아요? 이 정도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한국이 민주화됐어.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가능하고 뒤로 되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갖춰놨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공고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모크래틱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혹은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완전히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공고화되는 겁니다.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향배가 정해지는 것. 그리고 공정하다는 건 결국은 승자나 패자나 다, 승자는 당연히 할 거고, 패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공고가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제가 뭐 칼럼도 하나 썼는데요. 사실은 계엄령 이야기가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제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소개해 줄 때, 제가 오공학 책 폈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항쟁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었던 군이 동원이 안 됐던 거죠. 군이 동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전두환은 이제 군 동원과 관련된 몇 가지 뭐 불러다가 한번 회의도 하고 몇 시부터 군 뭐 배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실제로 전두환은 6월 항쟁 때 군을 다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군을 안 부른 게 아니라 못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민들의 저항이 일단 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압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전두환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전두환이 군을 불렀으면 그 군에 의해서 전두환은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 군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군을 부르면 간단해. 근데 군을 부르면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전두환이 통제할 수 있었던 거는 삼성장군, 사성장군까지는 본인이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하, 특히 원스타와 대령급 이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광주 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계엄령을 다시 그 상황에서 계엄령을 해서 군이 나와야 되면 군이 그 압도적인 수많은 군중들을 무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군이 출현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광주처럼 해야 되느냐? 그건 군으로서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에서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군인들은 그걸로 굉장히 수모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두환도 군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계엄령을 부릅니까? 지금 군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계엄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장공비가 한 100명쯤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에서. 그럼 계엄령 해야죠. 그건 계엄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재명을 잡아놓기 위해서 계엄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국 민주주의를 너무 우습게 하는 얘기. 그래서 공고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충격적이라고 했던 게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80년대나 90년대, 특히 80년대 한국을 여전히 기억 속에 남겨두고 있는 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고화가 우리는 일단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많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단하게 공고화 시켰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정치는 피곤하고 짜증스럽냐, 이런 거죠. 매일매일 만나면 짜증스럽다. 제가, 저는 이제 직업상 신문도 여러 개 집에서 받아보고, 그런데요. 진짜, 어떨 때는 신문 들춰보기도 싫고, 저녁 뉴스는 더더욱 보기 싫고, 스포츠면부터 이렇게 열어보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합니다. 퓨 리서치라고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전문적 기관입니다. 이 퓨 리서치에서 22년에 나랑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갈등 같은 거 혹은 그런 대립적인 느낌 같은 걸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9개 국가에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파란색이 매우 크다. 그런 차이를 느끼거나 그런 대립적인 갈등을 느끼는 게 매우 크다가 파란색이고 오렌지색이 그냥 크다, 다소 크다예요. 이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매우 크다가 절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사람 만나면 어쨌든 좀 피곤하고 갈등을 느낀다. 매우 50%.
그 다음에 뭐 매우는 아니지만 좀 느낀다. 이게 41, 합치면 90%.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심한 데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워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거기는 이제 오랫동안 나왔던 이런 그 종교적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계속 되어왔던 진보적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들의 반발이 나왔고,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뭔지, 저는 지금이 제일 그레이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이거 언젠가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 옛날로.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백인 중심의 전통적인 미국 사회를 꿈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41%, 47%, 88, 한 89쯤 되는데 우리는 매우 크다가 절반이 있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게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갈등의 수준은 우리가 훨씬 더 미국보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금년 초에 동아시아연구원에서 했던 그것은 가짜뉴스 관련된 조사하면서 제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재명 대표가 이념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이 가장 진보고 10이 가장 보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이념적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쪼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을 서로 이제 분리시켜서 따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념적 입장이.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은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쪽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뭐 대체로 있죠. 저기만큼 가까이 맞죠. 대체로 모여있고, 이재명 저쪽에 있고, 민주당도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 정당은, 상대방은 이념적으로 나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지자들이 휘둘리는 상황이라면, 타협과 합의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갈등의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거. 도대체 왜 이러냐. 왜 내용도 없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3의 물결을 쓴 헌팅턴이 그 책에서 오늘 그 책 관련된 이야기 몇 개 나올 텐데요.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려면 투 턴오버 테스트, 그러니까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겪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다. 우리는 뭐 두 번 이상 했죠, 그죠?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테스트는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투 턴오버 테스트는 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전제는 패배자를 냅둬야 되는 거죠. 패배한 사람을 냅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한 사람이 이 배척 부정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적이고 청산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랑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 편이 이겼다. 끝.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공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겼고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고 그래서 저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투 턴오버 테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꼭 패자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계속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한번 뒤집어지면 그러면 또 보복당했던 사람이 또 다른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공존의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뜻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시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은 너랑 나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전제돼. 이런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확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이런 것들의 핵심은 부정과 보복의 정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진영의 정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싫은 겁니다. 왜 싫은데? 그럼 그냥 하여튼 싫어. 굳이 제목이 있을 필요 없죠. 쳐다보기만 짜증나. 이런 거죠. 뭐, 사실, 그러실 겁니다. 아마, 깨놓고 왜 싫은데? 그러면 사실, 하여튼 다 싫어져. 그죠?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출발은 노무현 수사와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자들이 봤을 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한 이후에 그 모욕감을, 실제로 노 대통령의 그 성격상, 일부 사실로 집에서 확인이 되고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이명박이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박근혜가 탄핵만 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쓸려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들이 다 걸려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감옥에 간 게 직에 있을 때 일로 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명백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죽으면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또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 양당은 이제 뭐 딱히 손해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싫은 우리 편이 생겨난 거죠. 내가 싫어도 저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 이런 위에 지금 이제 올라타 있습니다. 두 정당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투 턴오버 테스트의 기본적인 정신이 안 되는 거죠. 공존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뒤에서 DJ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년인가 뭐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랑 김대중 재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같이 하는 데서 이제 뭐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두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타협, 공전, 뭐 용서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선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청산돼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명이 다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쪽이 권력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분의 생각이 틀려서 그건 악이거나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청산의 대상이 되면 좋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게 파시즘입니다. 그게 파시즘이 다 그런 거죠. 나는 옳고 저들은 악이기 때문에 저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봤는데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서를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죽인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건데 또 한편은 뭐냐면 그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무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가 이 정권의 핵심적인 그거였어요. 그러면 노무현은 뭘 잘못했는데 노무현은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한미 FTA도 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거나
실망하면서 힘이 빠졌고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한다. 그 지층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층 중심의 정치는 결국 뭐냐면 절반만 우리 편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치적 양극화가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아마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두고두고 남을 명문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지지했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이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취임사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갈등의 정점에 놓인 대통령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런 보복과 청산의 정치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랑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문재인 이후는 좀 나아질까? 뭐 별로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옛날에는 어땠는지 그런 거나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자들이 찍어놓은 것 중에. 하여튼 요즘에 제가 보면 리더다운 리더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자기 지침만 바라보고 가는 이제 일방적인 정치가 계속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뭐 협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나는 뭐 100원에 팔겠다. 나는 50원에 사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걸 계속 미래에 계속 이 상대방 업체랑 계속 거래할 것 같으면 좀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정치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해주고 타협할 수 있는 거 타협해주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반대하고 우리 지지층이 있으니까 우리도 생생돼야 될 건 여기까지 생생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때부터 이제 한번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가 막 됐는데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고화된 게 그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는데 그 위태로운 시기가 가장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에게 뭔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시기를 갖고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출범은 사실 상당히 뭐 좀 뭐랄까요 불안정한 형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의 민주화 자체가 불안정한 거죠. 왜냐하면 명명백백한 승자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막지 못했고요. 민주화 운동 세력은 권위주의를 통째로 엎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균형점, 이퀄리브리엄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전환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타협하자.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 그래서 한국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은 선거제도 바꾸는 게 답니다.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리더의 핵심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리더의 핵심은 시대적인 요구가 뭔지를 알고 그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리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그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노태우 정부는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에서 이제 민주화인데 아주 불안정한 형태로 가는 그런 상태였고요.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에 노태우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볼 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태우, 김영삼,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이 두 분들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국방정책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국방정책은 뭐 이야기하면 좀 긴데, 뭐 이야기하자면, 그 오래전부터 이 양반이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의 구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올림픽 때문에 구상을 했는데,
80년 올림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스크바죠. 예, 80년이 모스크바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84년이 LA입니다. 아시는 대로 80년 올림픽 때 레이건이 서방 국가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동구권 국가들만 참여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근데 길게 못 본 거죠. 4년 뒤에 LA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소련이 또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 LA 올림픽은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서방 국가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이제 파행을 입고 난 다음에 88년에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분단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외교 관계가 세계 절반밖에 안 됐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5공화국에서 이 88 올림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권적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뜨는데 나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림픽에 대한 유치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일단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돼서 박정희 사인까지 났는데, 그 11.6으로 서거하는 바람에 덮어져 있던 거를 이제 뭐 옛날 거 이제 뒤지니까 대통령 사인한 것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했는데 다시 가보자. 그래서 관료들의 반대는 많았는데 하여튼 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뭐 바덴바덴에서 어쨌든 따왔다 IOC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추진하면서 이제 전두환이 다음에 누가 될지만 네가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가 이거 맡아라라고 해서 노태우에게 체육부 장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체육부 장관의 일은 국민체육 증진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 올림픽 관련된 거죠. 그래서 노태우는 자기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를 88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외교적 관계를 넓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의 국방정책은 취임사에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획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5년 내내 김종휘 수석이라고 외교안보 수석이 있었습니다. 김종휘 수석이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도 좋지만 추진과 관련된 부분도 한 사람이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끌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관계잖아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뭐 소련까지 포함이 되니까 소련 중국도 포함되는 거니까 미국하고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것도 잘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뭐 소련하고도 이렇게 수교돼서 소련은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막 소련에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20억 불 빌려주면서 우리 돈 빌려줄게 해 이랬던 상황 아닙니까? 중국도 우리 모델 배우고 싶어가지고 뭐 난리를 쳤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전략과 기획력을 가지고 잘 추진했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외교적 지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 그 와중에 88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왜 갖다 놨냐면요. 이게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고 이 까만 게 이게 마라톤 도로입니다. 마라톤 뛰었던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88 올림픽 도로가 처음 쓰인 거는 자동차용 도로로 쓰인 게 아니라 올림픽의 마라톤 대회가 먼저 쓰였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올림픽의 수많은 경기 중에서 당시에 한국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일단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가 몰락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잘 산다는데 막 기자들이 와서 보니까 기자들이 보도는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경기장이야 뭐 이런 경기장 하나 다져놓으면 뭐 끝이지만 이거는 3시간 정도 중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헬기가. 그러니까 서울의 곳곳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동유럽 국가나 다른 나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의 외교적 역량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물론 또 중요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이때 기공했고요. 그다음에 영종도 인천공항도 이때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때 다 했습니다. 중요한 지금의 인프라들이 이때 작업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마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기억할 겁니다, 그죠? 믿어주세요, 막 최병서 씨가 이렇게 흉내내고 이랬던 거.
지금 대통령 흉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지 않겠습니까? 뭐 유튜브에서야 알 수 있겠지만 공중파에서 지금 대통령 흉내내거나 이재명 뭐 풍자하거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KBS 그 개그 콘서트 찾아가서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다라고 했던 거죠. 노태우는 12.12 때 구사단 병력을 서울까지 끌고 온 사람입니다. 광주랑은 무관했지만 12.12에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근데 이때 물태우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러저러한 그 회고록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무섭지 않은 리더가 원했던 거예요. 또다시 전두환 박정희, 유신 박정희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대통령이 존재하기를 원치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적절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도 지금처럼 여소야대였지만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를 많이 만났고, 그래서 뭐 같이 합의를 이뤄낸 적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물론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향후 100년 동안 거부권 최대 많이 행사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안 같은 경우는 야3당의 공조로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고요. 민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4당 합의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작동을 했던 이야기이시고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김영삼 정부는 뭐 시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민정부, 시빌리안 프레젠트라는 거죠. (1961년) 쿠데타 이후에 5.16 이후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본인도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문민정부의 핵심은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아니라 문민정부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민이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민정부. 그럼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민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민정부의 핵심은 민간 리더인 군의 통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갖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화된 군.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노태우 집권 시기에 이제 하나에도 뭐 쪼개지고, 또 노태우도 나름대로 군을 좀 탈정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토처로 프로블렘, 그러니까 나를 고민했거나 내 가족을 고문했거나 뭐 나 아는 친구를 잡아 죽였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특히 우리는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프레토리안 프로블렘인데, 프레토리안 프로블렘이 군과 관련된 무기를 갖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저 군을 어떻게 풀 거냐. 문민정부가 되긴 했지만 저걸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김영삼이라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했던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계셨던 분들. YS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나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로 군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YS가 2월 25일 취임하고 난 다음에 93년에 보름이 채 안 돼서 수방사령관, 기무사령관, 그다음 참모총장을 날렸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그게 월요일과 화요일쯤 되는데요. 그 전주에 신임 대통령과 전군 주요 지휘관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 모여가지고 신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예약을 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가서 수고한다. 거기에 이제 다 며칠 뒤에 잘릴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격적으로 이렇게 다 했던 거죠. 이때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정통성이 가장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권위와 그 정통성, 그 인기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에도 처리가 됐고요. 뭐 이건 하나에는 이제 그 군인 아파트에 누군가가 이걸 뿌렸습니다. 명단을. 그게 이제 보안사, 기무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보니까 몇 기 누구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보니까 그게 하나에다. 이번 기회에 하나에 척결하자. 그래서 이때 하나에도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바로기 세우, 뭐 이거는 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군의 탈정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YS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이게 나의 역사적 의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DJ가 먼저 대통령이 됐으면 DJ는 하긴 굉장히 어려웠어요. DJ는 군에서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군이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DJ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끌어안으면서 같이 가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YS계 상도동계 사람들은 야 우리가 다 청소해줘서 DJ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다 이런저런 걸로 오늘날의 우리의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국방정책 이야기 했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 여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세계화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세계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S 후반기부터 국정 지표가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랑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세계화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제가 하면 되나요? 지금 그냥 쭉 갈까 아니면 좀 할까요? 예. 금융실명제는 이게 이제 돈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회를 통하거나 혹은 야 이제부터 나 금융실명제 하려고 연구해. 이러면 일단 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 안 했으니까 차명이라든지 뭐 가명이라든지 혹은 뭐 비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YS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실명제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관영 당시 비서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관영 씨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YS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들어갔더니, 비서실장은 금융실명제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기는 자기 이름으로 하자는 거 아니냐? 통장거래나 이런 거.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 영향이 어떤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YS가 그럼 알아둬라. 지금 작업 중이다. 그래서 얼마나 비밀리에 했냐면 그 당시 재무부 차관, 홍대영 차관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장기 출장 가는 것처럼 공항까지 가서 일본까지 다시 돌아와서 안가에서 몰래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밀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YS가 잠깐 실장 잠깐 그래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이 세면 네가 이야기한 거다. 이 양반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가 다시 YS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경제수석은 모릅니다. 경제수석 모른다. 경제수석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준 이유가 먼저 부른 거죠. 부르기는 경제수석 YS 표현대로 경제수석 뭐라 그랬겠죠. 경제수석 좀 와봐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경제수석이 왔는데 이제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실명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데 지금 시기상조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YS가 알았다. 나가봐라. 그러고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날 아침에 박관영 실장이 경제수석에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재정명령. 이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이때 유일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박정희 때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사채 동결 조치 있었죠? 83 조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긴급 재정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는 민주화위원회 이때가 유일하고요. 근데 긴급 명령은 이걸로 법령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데 일정한 시간 내에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나중에 처리가 됐고요. 뭐 재산 공개 이런 것도 YS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YS가 외환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YS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조금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단 뭐 이 두 가지 의미만으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역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정권 개최를 이뤄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호남 출신 첫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우리가 기존 체제 하에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마이너리티라거나 우리는 여기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잘 가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DJ가 몇 번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된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호남은 이제 호남에서 박정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67년 대선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63년에는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표가 더 많이 갔습니다. 호남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15만 표 차이였죠. 63년에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겨우 이겼습니다. 근데 67년에는 100만 표 이상으로 쉽게 이겼거든요.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그 이유는 1차 경제개발 계획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돈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박정희의 지지는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67년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호남입니다. 호남 푸대접론이라는 게 67년 대선 때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부축이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 경제관료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자원에 있는 인프라 이용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의존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호남이 소외가 되면서 67년부터 호남 푸대접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년 대선 때는 호남에서 윤보선이 더 표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71년에 그 동네 사람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지가 결집되기 시작을 했던 게 71년 대통령 선거 DJ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외환위기 극복도 있고, 오부치와의 그 한일 관계도 제일 좋았고요. 민주당 정부 친문민당 반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사실 가장 진취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시작했던 게 이때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거는 YS, DJ 이 두 분이 기초를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YS가 출발을 했다면 DJ 때 이게 확 올라갔던 거죠. 지금의 오늘의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DJ를 제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오부치 외교를 잘했다, 정보를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덕목 같습니다. 이게 도쿄에서 납치됐을 때입니다. 도쿄에서 납치되잖아요, 그죠? 도쿄에서 납치돼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때 DJ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겨 먹혀도 상반신으로라도 사고 싶다. 절박함. 사실은 제가 회고록 보면서 가장 찡했던 거는 요거였는데요. 이제 전두환 때 이제 군사정권에 광주 관련된 연루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을 이때 군사 버팀 DJ가 알았던 거죠. 나는 어차피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었던 거죠. 나는 살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는 재판관의 입술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재판관의 입술이 튀어나오면 나는 살고
재판관의 입술이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 차마 못 듣는 거예요.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의 입이 찢어졌다. 김대중 사형. 이게 이제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김대중의 그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박정희가 했던 것은 당시 이우락, 어쨌든, 이우락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니, 전두환 신군부에서 이루어졌더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제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전두환 너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되게 잘했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그랬던가. 자기가 항상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입장에서 봤을 땐 전두환 때는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망명상도 해야 됐고. DJ가 어쨌든 통합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있거든요. 박정희 기념관인데요. 박정희 기념관의 설립과 재정 지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지자들은 싫어하죠. 지지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그걸 왜 하냐고. 근데 김대중이 판단을 내린 거죠. 가야 된다. 끌어안자. 그래서 사실은 화해 용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민주적 공고화의 완성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것도 있으니까요. 오늘 좀 다른 이야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잘 이끌어왔던 것은 사실 이 세 분의 리더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우리 사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뭐냐에 대한 인식도 나름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태우는 교량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전환기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넘어가게 되는 교량의 역할을 했고요. YS는 가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를 제거를 한 거죠. 군을 청산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서와 화해와 통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마지막 길을 닦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한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후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단단하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끌고 가는 게 저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정치가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더십은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대가 무엇을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나는 누구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고 그런 요구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실행할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훌륭한 건 사실은 그 비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해졌냐면 저는 리더라는 게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리더 아닙니까? 언제부터 한국에서 리더가 지지자들 하는 이야기 듣고 따라하는 게 지지자들 눈치 보고 그게 리더입니까? 그건 리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거죠. 그죠?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학자들 같이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 같대 상인적인 현실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이겁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이겁니다. 지금 반걸음 앞서가지는 리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걸음 뒤에서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리더들만 있어요. 지지자들이 반대해. 하지 마.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 리더십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설득을 못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87년치제가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제는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의 특성은 임기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5년이든 4년이든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무조건 채워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끊어지게 되면 그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국은 1789년이 이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탄핵은 여러 번 소추가 됐죠. 하원에서. 그러나 상원까지 통과해서 실제로 탄핵의 결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리차드 닉슨이죠. 닉슨이 거의 갈 뻔했는데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써 2번의 탄핵을 경험을 했고, 한 명은 실제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그 3분 이후에는 나오는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권위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위에 쉽게 도전하는 거예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죠. 만약 YS나 DJ가 탄핵,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까지 가겠어요? 감히 그런 생각 못 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초기에 광우병 시위 나가지고 거의 한 100일 가까이 정부가 마비됐습니다. 그게 임기 초입니다. 임기 초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을 시점이죠.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안 드시는 분 있어요? 다 먹잖아요. 과장된 공포와 거짓,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부터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까지, 야당 국회의원까지 탄핵하는데 공공연하게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탄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 끝난 겁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더 탄핵으로 중간에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제는 끝.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이런 식이면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사람 되는 날부터 반대쪽에서는 또 탄핵시켜야 또 달려들 거예요. 그럼 또 끊임없이 이것저것 찾아내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시스템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고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고요. 경험 있고 권위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리더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도 후광, 여기는 갑자기 싸움 잘한다고 오늘 갑자기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싸움 잘하네. 제일 싸움 잘할 것 같네. 이런 사람 뽑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인문과 그렇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10년은 매우 나빴고, 지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 이후의 흐름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크게 달라졌을까. 저는 이 시기는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한국의 리더십은, 거의 D나 F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반전이 돼야 되는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대통령 좀 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든.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정책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책 경험이 없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의석수 예측했다가 틀렸는데요. 그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거가 얼마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 대통령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가 했던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를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절박한 상황이었던 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2년에 정몽준
그다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다 정치적 경험이,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그 당시 대표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본인도 뭐 국회에 잘 안 나갔고요. 일반인들에게 정몽준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피파 부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히딩크를 데리고 와서 갑자기 4강에 오르면서, 야, 히딩크 대단하다. 뭐 다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야, 그럼 히딩크 아랍은 정몽준도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야, 요즘에 정몽준 이야기 많이 하던데 대선 후보에다 정몽준 한번 넣어가라고. 그 단박에 10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이분은 더하죠, 뭐, 이분은. 이 사람이 그때까지 2012년 대선 나오기 전까지 했던 거는 무릎팍 도사 거기에 2번인가 나가고, 이게 힐링 캠프인데 힐링 캠프 한번 나가기 전. 근데 갑자기 나라를 구할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2학기 무렵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2학기 한국 정치로 써봤는데, 그 학생들한테 안철수 지지자 손들어 말할 때 꽤 되더라고요.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냐, 뭐 기업도 해봤고, 뭐 그래서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오케이. 또 다른 학생한테 야, 그 남북 관계 어떻게 되냐, 안철수 대통령 잘 모르겠대요. 또 한 학생한테 대학 교육이나 혹은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지금 안철수도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보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뽑고 나서 후회하고 있고, 뭐 욕하고 있고 그런 거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게 이번만의 문제기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일단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결혼식장 갔다가, 김부겸 총리 만났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러저런 조언을 주시면서, 근데 말이야, 국제정치나 그런 거에 좀 국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되게 정치인들이 국내 내용에 빠져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한류든 뭐든 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도 그런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의 정치는 이제 리더십의 위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정치도 정말 밴댕이 같고 뭐 이재명이라고 해서 딱히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은 좀 나을까?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릇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리더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게 일종의 저는 프로페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 경험을 갖춰야 됩니다. 일본에서 아무나 총리가 됩니까? 영국에서 아무나 총리가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근데 대통령 돼서는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하죠. 더구나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 외교라든지 안보랑 이런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나 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서 정치도 할 줄 모르고 타협도 할 줄 모르고 리더인데 앞서 나갈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리더가 되신다면 혹시 현실 정치에 나가시게 된다면 정치의 요체는 타협입니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그걸 못하면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부겸 총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많이 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엄령 이야기처럼 아직도 한국이 지금 제가 저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됐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경제, 외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외교장관, 제가 거기, 여기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됐습니다. 박진 장관이 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외교도 모르고 국제정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두텔 장관 이야기가 자기가 오랜만에 외교부로 돌아왔는데,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동안 한 7, 80명의 외교장관을 만났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고. 다 그쪽에서 한국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고, 한국에서 아프리카 정상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큰 나라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 정도. 꽤 많은 정상들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많이들 정상이 왔고, 외교장관이나 이런 사람 거의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 이야기가 일단 너무 놀랬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 다른 나라, 영국에서 부르거나 프랑스에 부르는 것보다 같이 시민주의 경험을 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랑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친근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장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한국은 지금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이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정치인들의 뇌리 속에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은 국제정치와 관련된 매우 수준 높은 강의를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읽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리더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혹시 다음에 강의를 들을 일이 있으면 좀 나아졌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그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금씩 그런 마음을 모아가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느 나라든 다 그 나라의 고유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아직 그 문제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혜롭게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천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정당에서 뺏어서 아예 유권자들에게 주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하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 한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면 정당 상관없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원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을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모두 들어오게 되니까 더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날은 정당 행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쉬는 날이지만 휴일이지만 미국은 그렇지도 않죠. 근데 정당 행사는 더더욱 평일일 거란 말이죠. 평일에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거의 전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관심 있는 혹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거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정파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거나 이념적인 입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냐면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역 정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아예 문을 열자고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금 이제 그 결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특히 미국 하원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당선되자마자부터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누구에게 맞추냐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온건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장에 꼭 나올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양극화가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How Democracy is Dying, 왜 왠지는 붕괴하는 한 책이 있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정답이 없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약자, 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회적으로 약자 그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집어넣을 거냐. 근데 뭐 지금은 여성들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만, 옛날에 없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당 리더십보다 YS나 DG처럼 당을 꽉 장악하고 있던 사당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개혁적인 공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수십 년째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저런 걸 찾아보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건 국회의원들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 때가 다가올 때 되면 국회 가서 정책개혁 이야기하게 되면 꼭 질문은 세상에 가장 지금 내가 볼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천 문제인데 왜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느냐. 이게 참 제가 보니까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공천만 신경 쓴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은 2차적이나 3차적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도 2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호남이든 TK든 꽂아놓으면 되는 거, 강남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에서는 공천이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당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깨져나가야 되는데, 그럼 선거제도를 좀 바꾸고, 뭔가 정당과 관련된 정당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당법 자구 하나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법이 5개 이상의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고 중앙당은 수도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설립 규정은 좀 달라져 왔습니다만 그 나머지 규정은 1962년 12월에 김종필이 만든 정당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바꾸라고 그래요. 기존의 정당들이 지금 이 기득권 구조 위에 있고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굉장히 표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건 특히 민주당에서 나왔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비명 행사 이야기 나왔던 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제가 볼 때는 당 내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유권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정당도, 그러니까 정당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조금 더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나 조금 더 유능해 보이는 후보를 심을 텐데 막대기를 갖다 놔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나한테 잘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바뀔 겁니다. 공천 관련된 거는 자기 마땅한 답이 없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한국 정치가 이 모양인 게 학자들 때문이야라는 말은 얼마 전에 국회의원 했던 김성식 의원 만났더니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한국 정치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학자들 때문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농담으로 지나갔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우리 학부의 학생들도 정치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지겠죠. 대통령제 관련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의 문제도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직책이 이제 2개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 국가의 원수라는 거고요. 하나는 헤드 오브 가버먼트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네오나치 국가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천황이 헤드 오브 스테이트고, 일본,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왕이 이제 헤드 오브 스테이트고,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이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쟁이라든지 정파적 갈등의 수준이 헤드 오브 가버먼트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국가 전체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야당을 His Majesty's Loyal Opposition, 그러니까 국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거기는 서로 다른 표현이 있는 거죠. Opposition이라고 하는 반대라는 의미고요. Loyal이라고 하는 충성스럽다는 거잖아요. Loyal과 Opposition이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이 체제와 이 국가 혹은 이 영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하지만 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전을 팔러 가도 야당 의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거 싸우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국가 차원의 일이고 어디가 정부 차원의 일인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저는 뭐 퍼레이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끔 우리나라 군이 너무 지금 요즘에 더구나 뭐 국가적으로 갈 때 방산 팔아야 되는데 뭐 어떤 북한 애들 저렇게 계속 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거 있다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거든요. 이게 윤석열이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고 비판은 이 아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싸움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막 혼란스러우면 최종적으로 어떤 어른이 중심을 좀 잡아주면 좋은데 그런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우리 체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아까 했던 승자 독식으로 다 갖고 있고 권력과 권위도 다 갖고 있고 더구나 국가의 상징으로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나라의 어른으로 삼게 하고 또 장기적인 국가화제 설정이라든지 정무적인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이 행정과 관련된 집행은 하는 형태로 뭐 내각제 이런 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요즘에 이야기 많이 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기 싫다 그래서 초과상관까지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냉정하게 대통령제 87년에 만들었던 대통령제는 버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 영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제한적입니다, 사실. 민간이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국가는 뒤에서 그림만 잘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데, 하여튼 뭐 제가 이런 87년 체제 개혁 이런 건 제가 여기서 한 1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집어넣었다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 뺐는데, 그런 고민들도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더 이상